아니, 내 아들 회사에 일감 좀 준 건데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?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? 자,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아주 도발적인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이건요, 한 아버지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. 자식을 어떻게든 돕고 싶은, 어쩌면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출발한 이야기죠. 그런데 말이죠. 그 따뜻한 마음이 불러온 결과는 무려 수백억 원의 과징금이었습니다. 정말 엄청난 대가죠.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?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바로 회장님의 위험한 사랑인데요. 알파그룹의 A 회장이 자기 아들 회사를 좀 키워주려고 아주 치밀하게 설계했던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.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. 원래 알파그룹의 거래 구조를 한번 보세요. 아주 간단하고 효율적이죠. 뭐 중간에 끼는 거 없이 해외에서 원자재를 그냥 바로 들여왔습니다. 정말 군더더기 하나 없었어요. 그런데 여기에 A 회장의 아들 회사인 베타 유통이 쓱 끼어듭니다. 이 회사가 하는 일은 뭐냐? 해외에서 원자재를 사서 그걸 알파그룹에 더 비싼 값에 되파는 거죠. 사실상 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도 말이에요. 법적으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. 바로 통행세 거래라고 합니다. 이름 참 재밌죠? 말 그대로 길목 딱 지키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만 받는다는 뜻이거든요.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규제기관에게는 이건 뭐, 나 여기 문제 있어요? 하고 손드는 것과 같은 아주 강력한 위험 신호입니다. 자, 두 번째 방법은 한술 더 뜹니다. 훨씬 교묘해요. 아들 회사가 돈이 필요해지니까 이번에는 하청업체 C사를 끌어들입니다. 자금을 직접 주면 티가 나니까 우회 지원을 하는 거죠. 알파그룹이 C사에 일부러 공사대금을 더 많이 주고요. 그럼 C사는 그 돈을 받아서 아들 회사에 아주 싼 이자로 빌려주는 식이었어요. 돈의 흐름을 어떻게든 숨겨보려는 아주 복잡한 설계였죠. 결국 이런 거래가 영원히 비밀일 순 없겠죠.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. 그런데 A 회장은 아주 당당했어요. 자기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었다고, 이건 다 이유가 있는 경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죠. 과연 A 회장이 내세운 그 변명 한번 들어볼까요? 그가 내세운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. 첫째, 효율성, 물류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였다. 둘째, 보안, 우리 회사만의 비밀 원자재 배합 공식을 보호해야 했다. 그리고 셋째, 긴급성, 당시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. 그러니까 이건 아들한테 특혜를 준 게 아니라 회사를 위한 필수적인 경영 판단이었고 법적으로도 허용되는 예외 사항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맞선 겁니다. 자,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이 변명 그럴듯하게 들리시나요? 과연 법원은 이걸 받아들였을까요? 결과는 아주 냉정했습니다. 지금부터 법원이 A 회장의 그럴듯한 주장들을 어떻게 하나씩 아주 논리적으로 무너뜨렸는지 그 차가운 세 가지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먼저 그 통행세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.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아무런 경제적 이익 없이 당초 거래 구조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서 이익을 준 행위는 부당행위다.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어버렸죠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핵심은 딱 하나, 실질적인 가치입니다. 아들 회사가 그 거래 중간에서 뭔가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게 있냐 없냐. 만약 없다면 그건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라 그냥 편법으로 돈을 넘겨주기 위한 행위일 뿐이다. 이렇게 본다는 거죠. 자, 그럼 두 번째, 그 효율성 주장은 어떻게 됐을까요?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아주 높은 기준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. 바로 정상가격과 규범적 평가라는 건데요. 이게 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. 우리 아들 회사랑 거래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요. 같은 막연한 주장은 안 통한다. 객관적인 데이터, 숫자로 증명해라. 이거죠. A 회장은 자기 아들 회사랑 거래하는 게 시장에 있는 다른 수많은 업체랑 거래하는 것보다 왜 더 싸고 왜 더 좋은지 구체적인 숫자로 입증해내지 못했던 겁니다. 마지막으로 하청업체를 통해서 돈을 돌려준 그 우회 지원에 대한 판결입니다. 법원은 이랬습니다. 애초에 특수관계인한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제3자를 중간에 끼워 넣어도 결국은 똑같은 이익 제공 행위다라고 본 거죠. 이 판결이 보여주는 건 정말 명확합니다. 법은 거래의 껍데기, 그러니까 형식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의 실질을 본다는 거예요. 즉,
돈이 누구를 거쳐서 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. 결국 그 돈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는지를 끝까지 추적하겠다. 이런 의미입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. 아니, 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규제하는 걸까? 가족 회사를 좀 돕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? 그 이유는요, 이게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경제 전체의 공정한 경쟁이라는 아주 큰 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. 이 법의 목적은 아주 명확해요. 첫째, 공정한 시장 경쟁을 보호하는 것. 둘째, 실력 있는 다른 중소기업들에게도 공평하게 계약을 따낼 기회를 주는 것. 그리고 셋째, 세금도 안 내고 편법으로 가족에게 부를 대물림하는 걸 막는 것이죠. 결국 누구 아들이라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잘하느냐로 성공이 결정되는 그런 건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. 자, 그럼 이런 수백억짜리 소송을 피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오늘 이 사례를 바탕으로 모든 CEO와 경영진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. 첫째, 통행세는 절대 안 됩니다. 중간에 끼어든 우리 관계 회사가 정말 실질적인 가치를 더하고 있는지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. 둘째, 효율성 같은 예외를 주장하고 싶다면 반드시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해야 합니다. 그냥 그럴 것 같다는 안 통합니다. 셋째, 모든 거래의 기준은 정상 가격입니다. 전혀 모르는 제3자와 거래했더라도 이 가격에 했을까?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. 마지막으로 넷째, 법은 결국 최종 수혜자를 본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. 돈을 돌리고 돌려도 결국 소용없다는 거죠.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A 회장과 같은 비싼 실수는 피할 수 있을 겁니다. 결국 이 모든 사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. 가족을 돕고 싶다는 그 선의의 마음, 그 맹목적인 호의가 결국엔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과징금이라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. 오늘 이 사례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. 당신의 회사가 하고 있는 거래는 정말로 공정합니까? 우리 회사에는 혹시 숨어있는 베타 유통은 없을까요? 한 번쯤은 우리 스스로에게 꼭 던져봐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.